오늘은 저보다 앉은 키도 크시고 기운도 넘치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앉은 키가 크시네요. 예, 제가 다리가 짧고 앉은 키가 커서 아주 좋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나요? 그렇군요. 목소리만으로도 키가 어떤지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제가 오늘 모신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의 이야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항상 들려주셔서 고루고루 좀 섞어서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류상효 원장님이신데요. 직접 본인 소개를 지금부터 하실 건데 영어로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Okay, this is Dr. Ryu Sang-hyo. I'm a neurologist. I am a physician. I've been seeing patients for the past 25 years. And my specialty is, as I said earlier, just before, neurology. is 한국말로 신경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part-time으로 부산 영어 방송. I've been practicing medicine also. I've been participating in BEFM, regular guest for the past 5 years. And also I was invited to EBS Morning Special. It's a nationwide program twice. 영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신경외과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신경정신과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뇌졸중 환자들이 원인이 혈압이나 네. 당뇨, 고지혈증도 있고 예. 경동맥 질환들도 있잖아요. 예.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을 네.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신경과 의사고요. 또 하나 뇌전증. 옛날에는 간질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미드 중에 닥터 하우스라는 프로 아시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 몇 편 봤어요. 네, 거기 나오는 희귀한 각종 질환들이 대부분 다 신경과 질환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에 영어를 부탁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영어가 자력으로 이루신 거죠.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으세요. 제가 영어를 혼자 시작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는 30살에 시작을 했고요. 뒤늦게. 네. 혓바닥도 많이 깨물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또 대학교는요. 네. 제가 몇 번을 떨어졌냐면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손으로 모자라요? 예. 네. 6번째에 붙었어요. 육수? 그런데요. 예. 또 내신도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예, 일반 네. 고등학교에서 6등급이었어요. 일반고 6등급이 육수를 통해서 의사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영어도 스스로 자력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올랐다. 네. 레전드는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슬슬 얘기를 좀 풀어갈 건데요.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의사 선생님. 밖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아들이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제가 약간의 개인적인 얘기를 인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성인이 됐고 저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는데 네. 집이 잘 살았거든요. 집에 일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부자이셨네. 걸레질을 마루에 하시게 되면은 네. 그분들 위에 제가 말을 타서 재밌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잣집의 막내 아드님이셨나봐요? 네, 그랬어요. 또 제 맘대로 안 되면은 제가 머리를 막 박고 소리를 지르고 형이랑 싸웠는데 엄마 아빠가 형 편을 들어주면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네. 송곳이나 칼로 막 책상에 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뭐라죠? 이건 굉장히 경쟁심이 크다고 해야 되나? 글쎄요. 그 부모님한테는 네. 아주 고집 세고 네. 자기 멋대로인 아들이셨군요. 예, 그랬어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갈라서게 됐어요. 아주 부자이셨는데 갑자기 사업으로 기울어지시면서 저는 이제 친척 집에 맡겨서 이 집 들렸다가 또 저 집 들렸다가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파출부를 하시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시면서 저하고 형이랑 누나랑 삼남매를 네.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강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고 네. 중학교 때도 좀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특출난 게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왕따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걸 좀 당했고 학폭이라는 경우도 당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철이 든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도전을 앞둔 그 상황에서 네.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기억나는데 13평인데 13평에 방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한 6평, 한 5평 될까요? 그 작은 방에서 식구죠. 저희 누님, 저, 형님, 어머니 넷이서
책상이 있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걸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네 명이 딱 누울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공간이. 네. 예.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고스톱을 쳤어요. 네? 잠깐만요. 저 지금 아니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단어가 나와서 아니 그 방에서 고스톱을 친구들을 불러서 엄마는 파출부 가시고. 네, 진짜 철없는 아들이었네. 네. 그 사수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나가 돈 벌고 계시는데 네. 친구들을 불러서 그 방에서 네. 고스톱을 치셨단 말이세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연기도 좀 자욱하고. 네, 이제 폈지 뭐. 예. 폈지.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니가 파출부하고 오시면 한 오후 한 6시쯤 되거든요. 네. 근데 한 4시쯤인가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 근데 문을 딱 열시고 어머니가 보시더니 현장에. 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응. 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아우,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 장면을 도저히 잊지를 못하겠고 너무 사람이 기가 막히면 예.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장면을 잊지 못하죠.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수할 때까지도 뭘 믿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야겠다는 신념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 의사는 아니고요. 제가 워낙 중간 하위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너는 4년제는 어렵고 전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직업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럼 의대 가려고 육수를 처음부터 작정하신 게 아니었군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라도 대학을 가서 예. 취직하려고. 예. 당연히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고 당연히 다 해줄 줄 알았고 인생은 또 내가 가만히 있고 맘대로 놀면은 네. 자동적으로 흘러가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이다 동강이 나버렸어요. 동강이 나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자주 갔어요. 아파서. 아, 몸이 약하셨네요. 어느 날 배가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막 뒹굴뒹굴 그러는데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밤에 잠을 들다 깨다 했는데 어머니가 형편이 이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밤을 새신 거예요. 그 병원을 데리고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뭘 되고 싶냐 질문을 받았어요.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가라. 그냥 4년제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나는 네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는데 의대가 엄청 높잖아요. 당연하죠. 예.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새벽에 눈이 퍽퍽 떠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새벽에 버스 타고 도서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네.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났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순간 저혈압 때문에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제가 학원 시험을 봤어요. 종로에 있는 무하랑 그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네. 그때 양대 쌈맥을 이루는 학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우등반에 붙었어요. 우등반에. 예. 그 우등반이 120명이었거든요. 성적이 한 70등, 80등인 거예요. 근데 우등반에서 꼴찌가 스카인 다 들어가거든요. 와. 가운데 있는 친구들한테 너 뭐 할 거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의대보다 공대가 높았던 시절이에요. 물리학과가 최고였고. 서울대 물리학과가 1등이었죠. 1등이었고 그다음에 제어계측, 맞아요. 뭐 기계공학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의대는 공대 약간 중하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의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제가 병원을 자주 갔기 때문에 그래 의대에 가면 좋겠다. 의대를 시험 봤죠. 네. 봤더니 떨어졌죠. 그렇지. 6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5번째는 떨어진 거예요. 5번째 네. 떨어졌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중에 직장을 알아보고 어머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은 결과를 믿지만 과정을 아는 거는 나다. 네가 정말 키 터지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내신이 6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력고사 볼 때에 담임 선생님의 사인이 있어야 됐어요. 제가 의대 가겠다고 사인을 받으러 갔거든요. 네가 내 정신 안 차리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만일에 네가 담임 선생이었고 그때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맨날 말썽만 부렸는데 갑자기 의대 가겠다 그러면은 누가 믿어주겠냐? 너 같으면 믿겠니? 너 같으면 믿겠니? 맞는 말인 거예요. 예. 네가 억울하면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입증해라. 입증해라. 네. 마지막은 거의 포기했지만 어머니가
한번 더 해보자. 그래도 시험을 봤죠. 네. 사실 저는 육수하셨다고 그래서 네. 뭐 있는 집안에서 육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식 뒷바라지에 이를 가리겠습니까? 많은 굉장히 달라지신 상황이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6번째까지 아들을 미루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생각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때 당시에 주위 친척분들이 상효 쟤는 공부도 하는 것도 없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턱걸이로 들어갔거든요. 아 정말요? 예. 불가사의한 일을 해내셨군요. 주변에서 볼 땐 아니 엄마 저 고생하는데 돈만 갖다 쓰지 예. 왜 쟤를 육수까지 시키는 건데 이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집착하실 정도로. 처음에는 어머님이 막 혼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수, 오수 학원 다니고 할 때는 네. 제가 새벽에 눈이 빡 떠져가지고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다 자니까 공부를 그만하라 할 정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어머님은 내 자식을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저렇게 방황하지만 근성 있는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내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아들을 잘하는 사람, 가장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엄마죠. 우리가 이제 공대를 치고 올라가 다 의대 열풍에 의사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 의사가 되신 이후에 그때는 내 성적도 맞고 직업으로서도 좋겠고 엄마의 어떤 믿음과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의사가 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의사로서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겉에서 보이는 의사 좋겠다, 돈 많이 벌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재 의사로서의 삶이 약간 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괴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네.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네, 예. 저 때 당시에는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었고, 의사가 되면은 열심히 당연히 밤을 새야지 되겠고, 환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교만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존중받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명예의식,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50이 넘고, 저도 몸이 아파봤고, 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겸손해지는 거군요.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 의사가 되면은 어떤 일을 겪는지 잠깐 네. 짧게 소개해도 될까요? 예. 사람의 특성은 자기가 못 가진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은 잘 못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사분들도 아주 잘하시는 분, 제가 말하는 건 물질적으로 잘하는 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물질력이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현실을 깨트리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쭈양. 네, 의과대학 1학년이에요. 대학생활 좀 즐깁니다. 예과 2학년 때부터 네. 전공이 좀 들어가거든요. 수업이 아침 9시부터 네. 5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학원이랑 똑같습니다. 강의실 딱 있으면은 네. 교수님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네. 공부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면서 외웁니다. 그러면 5시 끝나면은 밥 먹죠. 6시나 7시에 실습합니다. 그럼 뭐 해부 실습도 해야 해부 돼요. 실습, 네네. 예, 생화학 실습, 네. 이런 생리학 실습, 그거 하면은 10시, 9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어떤 점수를 아래로 맞는다 그러면은 유급이에요. 유급이면 네. 1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쉬운 게 아니네요. 그 그렇죠. 예. 그다음 본과 되죠? 똑같아요. 토요일날도 수업해요. 점점점 안 부러워지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6년을 다니죠. 네. 그 다음에 인턴을 하거든요. 인턴 제 생활은 아침 새벽 6시에 피를 뽑아요. 손에 막 알코올 때문에 손이 다 부르터요. 어허. 그 다음에 차트 챙기고, 어허. 지금은 차트 안 챙기지만, 네.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 있어요. 네. 교수님들이 뭐 어디 협진을 낸다 그래 교수님들 바쁘니까 내가 막 적어요. 그럼 사인하고 찍고, 그 다음에 수혈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항암제 주사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가가지고 주사 달고, 네. 시술하고 나서 동맥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해주면서 20분 30분 딱 누르고 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응급실 당직이었는데요. 네. 응급실에 이제 2시쯤에 칼 맞은 환자분이 왔어요. 흉부외과 이제 교수님 오셔가지고 수술방 들어가서 열어봐야 되겠다. 늑골을 절개를 하고 피가 계속 나와서 네. 그 위에 심장을 싸는 막도 절개를 하고 보니까 심방이랑 대동맥이 찢어진 거였어요. 그걸 다 꼬매고 했는데 오후 2시에 들어간 수술이 네.
그 다음날 새벽 4시인가 끝났어요. 그 서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런 거 막 그렇죠. 땡기는 힘을 힘껏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잡고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조금 삐딱이면 교수님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그럼 큰일 나지 또. 야, 예. 진짜 이 발가락 신경까지 다 세워서. 어떤 교수님은 메스를 딱 들이대면서 가슴을 꾹꾹 찌르면서 네. 내가 이 심정으로서는 지금 너를 찌르고 싶어. 아. 똑바로 안 이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완전 정신을 차려야 되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전공이 레지던트잖아요. 근데 생활은 똑같아요. 1년차, 2년차는 집에 안 가요. 집에 못 가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회진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교수님 회진 돌면은 응급실에서 연락 오고 중환자실에서 연락 오고 또 그다음에 병동에서 막 연락 와요. 그는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응급환자 터지면은 신경과는 약간 필수과에 속해요. 심폐소생술도 많이 했고 사망 진단서도 많이 썼거든요. 신경과 할 때 주위에서 말렸어요. 너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힘들고 또 공부할 건 많은데 또 돈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신경과 보는 환자들 못 고치는 불치병인데 네.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겠냐 니가. 근데 보람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람 때문에 살고 네. 3년 차 때부터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은 못 가요. 그다음 4년 차 되면 이제 매일매일 집에 가는데 전문의 따려 그러면 논문을 또 써야 되거든요. 이제 남자는 또 어딜 가야 되겠어요? 군대 가야 되지. 군대 가야 되죠. 그렇죠. 군대는 또 의사는 3년이에요. 군의관이 쉽죠. 공중보건의사도 쉬워요. 왜냐면 네. 도서 벽지로 가거든요. 그렇죠. 집에 못 가던 생활에서 그 3년이 길지만 네. 의사들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휴가다. 그럼 의과대학 다니면은 잘 사는 집안도 있고 못 사는 집안도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거나 어학연수를 보내죠. 애들이 발음도 다르고 또 어렸을 때 잠깐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달라요.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영어를 외국에서 안 하면은 진짜 못하나.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를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환자가 막 생기는 병원 상황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 사이를 이용해서 영어를 하셨고.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젠 나 돈 좀 벌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고생을 하는 일이니 예. 그 일에 대한 사명감 없으면 이 일은 못하겠다. 전 이 생각 드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님이 좀 대범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막 돈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 열심히 해서 너의 앞길을 가라. 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의사고시에 대한 욕심도 생겨서 네. 미국 의사고시도 패스하고 그래서 지금 의사로 이제 살아가시게 됐어요. 숨막히는 세월을 통해서 의사가 된 거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합니다.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 하나씩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제가 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수술도 한 5번 받았거든요. 아, 아까 몸이 약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병원 예. 신세를 좀 지셨군요. 여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네네. 배에는 이만큼 큰 칼자국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 중반인데요. 생물학적으로 20살 넘어가면 늙어가거든요. 20살까지는 잘하고 20살부터는 늙어가고 40살부터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60 넘어서는 병을 다 갖고 살다가 나중에 아프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한참 잘 나가고 그만할 때에는 제가 아프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 희귀한 환자들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안 됐네 이 생각보다 아 저거 논문 써야지 이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만할 때 네. 많았는데 네. 지금은 환자분들과 공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받는 리워드 보상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때 그 보람은 좋은 점이고. 단점은 너무나 많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도 알게 되겠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누구는 네. 재산이 한 100억인데 1억을 잃어가지고 합병이 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딸 자식을 뭐 코로나로 잃었는데도 잠이 안 와서 도움을 받고자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네. 극과 극의 이런 걸 보니까 인생이 무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어떨 땐 그런 허무함이 좀 밀려올 때도 있다. 그렇죠. 또 의사로서 필수 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참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 친구들 중에서는 미용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잘 된 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흔히 그랬을 요즘 때 잘 나가는 예. 과. 네. 그랬을 때 너무너무나 막 부럽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도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면서 네. 깨우치게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이 마음속에 팍팍 다가오는 거죠. 의사로서 누구나 갖는 보람은 선택이 있잖아요. 나는 뭐 건물 올리지는 못했어도 네. 보람으로 의미를 찾으시는 거네요. 제 목표는 이거예요. 네.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한참 혼났는데요. 네, 또 혼나질 각오를 하시고. 네, 지금 죽어도 네. 크게 별로 후회할 건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죽으면 아내하고 아들이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든 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아, 그 얘기를 하셨다 혼나셨군요. 그쵸. 책임 안 지고 어떻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쵸.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전문직이 있잖아요. 누가 와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경험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고 너무나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 이게 좀 싫었거든요. 예전에. 네. 예전에는 하나님 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교만해질 수 있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유혹이 많기 때문에 네. 한편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잘된 사람들을 못 봤어요. 잘.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죠. 예. 네. 그 세대 때는 잘 누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 때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결국은 자식들한테나 가장 물려줘야 될 것은 바른 가치관 물려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게 네.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암흑 세계에서 조그마한 성냥불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추면은 의미가 있는 삶이 네. 되지 않을까. 그게 네.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밥 먹고 살만한 것이라는 게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지금 아이가 4학년이라 하셨잖아요. 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뭐 아내분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야기하시죠. 네. 요즘 워낙 하고 계신 직업이 좋다 하니까 많은 분들도 그런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세요. 네. 솔직하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빠로서. 저희 아내가 중환자실 간호사였거든요. 아. 그 아내도 그 의사로서의 삶을 알고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아빠가 의사니까 병원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병원 제 병원 아니에요. 월세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은행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빚이에요. 네, 다 네. 빚이에요. 빚도 능력입니다.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왠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색해 보여. 빚 있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네. 네. 제 아들은 처음에 항상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고고학자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고학 대학교 알아보고 진짜요? 지금은 안 그래요. 고고학 공룡이 다 떠났어. 네. 아들이 얼마 전에 쓴 시가 있어요. 지금의 나, 만들기 하는 나, 체육하는 나, 학교에 있는 나, 많이 노는 나, 게임하는 나. 이게 바로 나구나. 나는 지금이 좋아. 아줌마도 그게 좋단다. 게임하고 노는 거. 자기는 게임 프로그래머 되겠대요. 수학하기 싫대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는 책을 갖다가 빌려줬거든요. 수학 좀 해야 될 텐데. 네. 딱 보니까 아빠 수학할게요. 게임이 좋아서. 의미 없이 수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돼. 네. 아빠 의사니까 뭐 이대 보내라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 하시는 거군요. 저희는 전혀. 전혀? 이제 전혀요. 전혀요. 전혀. 아빠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꼭 권하고 싶은 건 아니었네요.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십자가를 질 만큼의 희생이 있거나 그런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가라.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의사 못 돼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뇨약이 4가지였거든요. 네. 지금 10가지가 넘고 학교 다닐 때 배우지도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의사가 네. 돼도 공부를 계속 해야만. 끝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는 좋은 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전혀 그러고 싶진 않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네. 아이에게 얘기하시겠다. 사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사교육합니다. 네, 뭐 하세요? 수학학원 보냅니다. 줄넘기 학원 보냅니다. 수영은 보내다가 그만뒀습니다.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네. 영재원 시험 봤는데요. 네.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에 또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근데 그것도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데요. 그래요? 추천도 못 받았어요.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제일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까? 누가요? 아이가? 아이가 항상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욕심과 내려놓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 다 내려놓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아이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쟁을 치열하게 겪어야 하고 또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나쁜 점도 아니잖아요. 같은 아이를 키우는 이 시대의 젊은 엄마 아빠로서 이것만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상 제 아들한테 심어주고 싶어요. 제가 신경학을 했잖아요. 네. 신경회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움직입니다. 옛날에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겪는 순간 네. 신경회로가 딱 생겨요. 치과 가서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그 지하는 그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이 네. 그 느낌을 알아요. 그 느낌이 머리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뇌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뼈도 약해지고 등이 굽지만 네.
뇌는 늙지가 않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변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기심과 이타심과 항상 갈등인데 네. 이 이기심 쪽에 더 귀가 쏠리고 눈이 가요. 자극적인 것도 많고 또 부러운 것도 많고 네. SNS 보더라도 더 시기감만 생기고 질투심만 생기는데 제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IQ가 108 기억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IQ 시험을 봤는데 네. 제 짝꿍이 97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짝꿍이 야 너 100 안 넘었다고 막 놀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108 주제에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귀를 땡겼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반 애들이 다 알았어요. 정말 어떤 도전을 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배울 수 있으면은 어떤 것이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고 성인 군자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는 삶이 있겠고 네. 그 쓰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죽어가는 분들 많이 봤고 최근에도 많이 봅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닐 겁니다 했는데 계속 나빠져요. 나중에 보면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 영향을 미쳤구나. 예. 네. 어떤 분은 90이 넘었는데 뇌경색이 크고 뇌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정정하세요. 근데 가족이 많진 않지만 화목해요. 사는 동안 같이 친구가 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얘기 다 하셨나요? 또 있는데요. 읽는 책 중에 한 권은 제가 5번을 정독을 했어요.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네. 예. 보면은요. 내가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키울 것이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 요즘 세대에 자식이 뭐 돈이 많이 든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는 자식을 키우는 것.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희생이 없이 이런 고통이 없이 행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출산장려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예. 키워본 엄마 아빠의 느낌으로 네, 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가 우리를 키워주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철들거든요. 네. 아이들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예. 아이들 때문에 본질을 보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부자로 사시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네. 엄마 아빠가 이제 갈라서시게 됐고 어머니께서 노력하셔서 육수를 거쳐 이제 의사가 되셨잖아요. 아버지 얘기가 사실 궁금한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화해한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따로 사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군요. 예, 아버지가 아주대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남들한테 어떤 부탁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사업을 잘못했죠. 병원에서 일용직으로서 하시다가 뇌경색이 오셨는데 완전 발신물수가 되셨다가 혼자 걸으시는데 쩔뚝쩔뚝 걸으시는 정도로.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는 제가 육두문자도 쓰고 아버지한테 야야야 그러면서 막 벽도 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원망스러워서. 네, 아내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만 왜 그러냐. 그런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아버지의 배운 환경과 아버지의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처음으로 이해를 하시게 된 순간이셨겠어요. 네.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게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랑하게 되고 또 저희 형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는 같이 합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나는 해준 게 없으니까 너희들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연락 취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4학년 아들 아빠를 더 진짜 마음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